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마음챙김입니다. 오늘은 법륜 스님과 법상 스님이 들려주시는 금강경의 사상, 즉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4가지 허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분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미정 씨, 42살, 대기업 격리과장입니다. 미정 씨는 지난 15년 동안 한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함께 일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현주. 같은 해에 입사해서 함께 신입 시절을 보냈습니다. 밤늦게까지 야근하면서 서로 힘들다고 하소연했고 상사한테 혼날 때는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미정 씨 결혼식 때는 현주 씨가 축가를 불러줬습니다. 아이들 나이도 비슷해서 육아 이야기도 자주 나눴습니다. 첫째가 학교 적응 못할 때, 둘째가 아플 때 서로 전화해서 위로받았습니다. 점심은 거의 매일 함께 먹었고, 퇴근 후에도 가끔 간단하게 소주 한잔 하면서 회사 이야기, 가정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정 씨 인생에서 직장 동료를 넘어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미정 씨의 삶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격리팀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회계 시스템 개편 작업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15년 경력을 살려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매일 밤 11시까지 남아서 자료를 정리하고 주말에도 출근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팀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였습니다. 현주 씨가 다른 팀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현주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과장은 일 처리가 너무 느려서 팀 전체가 고생이에요. 자기 파트도 제대로 못 끝내놓고 맨날 바쁜 척만 하더라고요. 미정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일한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뒤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그 모든 시간이 단 한마디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의 3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첫째 날 밤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 4시까지 뒤척였습니다. 둘째 날 밤 억울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주말에도 나와서 일했는데, 왜 나만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지? 눈물이 났습니다. 셋째 날 밤 자책이 시작됐습니다.
혹시 정말 내가 일을 못하나? 내가 팀에 폐를 끼치고 있었나?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나?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미정 씨는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괴로운 건 나 혼자야. 현주 씨는 아마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어쩌면 그 말을 한 것조차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나만 3일 밤을 새우며 괴로워하고 있잖아. 이게 맞나? 그 순간 미정 씨는 결심했습니다. 일어나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카오톡을 열고 현주 씨에게 메시지를 썼습니다. 현주야, 요즘 내가 좀 예민했던 것 같아. 일도 제대로 못하고 팀에 패 끼쳐서 미안해. 앞으로 더 잘할게.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지 3초도 안 돼서 3일 동안 짓눌렀던 가슴이 한순간에 가벼워졌습니다. 현주 씨의 답장이 오기도 전이었습니다. 답장이 뭐라고 올지도 몰랐고 어쩌면 답장이 안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미정 씨의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3일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그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숨을 쉴 수 있었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반응은 달랐습니다. 나중에 친한 언니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언니가 화를 냈습니다. 너 미쳤어? 내가 왜 사과해? 잘못한 건 현주인데. 내가 지는 거잖아.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남편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하면 상대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당할 거야? 미정 씨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음은 편한데 사람들은 미정 씨가 졌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미정 씨는 정말 현주 씨에게 진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긴 걸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불교의 가장 깊은 가르침, 금강경의 사상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이준호 씨는 38세 나이로 중학교 2학년 담임교사입니다. 준호 씨는 12년째 교직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을 엄하게 대했습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점을 주고 숙제를 안 해오면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을 억압하는 것보다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법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은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많이 줬습니다. 교칙도 학생들과 함께 정하고 벌점 대신 대화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방황하기도 했고 학부모들 항의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친구들과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은 2학년을 담당하는 동료 교사가 새로 왔습니다. 이름은 최민수 35살
명문 고등학교에서 10년 근무하다 이 학교로 왔습니다. 민수 씨는 확실한 철학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엄격한 규율 안에서 자라야 한다. 자유를 주면 방종해진다. 이게 민수 씨 교육관이었습니다. 준호 씨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처음 몇 주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각자 자기 반을 운영했으니까요. 그런데 5월에 학부모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날 준호 씨의 12년 교직 생활이 흔들렸습니다. 간담회에는 2학년 학부모 25명이 참석했습니다. 민수 씨와 준호 씨 두 담임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학부모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너무 자유롭지 않나요? 숙제 검사도 안 하고 복장 단속도 안 한다는데 괜찮은 건가요? 준호 씨는 답변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규칙으로만 억누르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민수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 제가 볼 때는 좀 다릅니다. 이 선생님 반 학생들을 보면 복장도 흐트러져 있고 수업 태도도 산만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선생님 방식은 교육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준호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같은 학년 동료 교사가 학부모들 앞에서 자신을 방임 교사라고 한 겁니다. 학부모 몇 분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준호 씨는 그 자리에서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민수 씨는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고 먼저 갔습니다. 준호 씨는 혼자 교무실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 씨의 일주일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민수 씨를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교무실에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12년 동안 고민하고 연구해서 만든 교육 방식인데 방임이라니. 민수 씨는 우리 반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기나 해. 작년에 왕따 문제로 자퇴 위기였던 김수민이가 지금은 학급 회장을 하고 있어. 수업 시간에 한마디도 안 하던 박지훈이가 지금은 토론 수업에서 제일 적극적이야. 이런 것들을 민수 씨가 알기나 해. 하지만 괴로운 건 준호 씨 혼자였습니다. 민수 씨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다른 선생님들과 농담하고 점심도 잘 먹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괴로운 건 준호 씨뿐이었습니다. 내가 옳은데 왜 내가 괴로워해야 하지?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업 중에도 집중이 안 됐고 아이들한테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 씨는 유튜브에서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보게 됐습니다.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추천 영상에 법륜 스님 영상이 떴습니다. 제목이 내가 옳은데 상대가 인정 안 할 때였습니다. 뭔가 이끌리듯 영상을 눌렀습니다. 한 질문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분명히 옳은데 상대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건 명백한 사실인데. 상대는 계속 자기 주장만 해요. 법륜 스님의 답변이 준호 씨의 가슴을 쳤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순간 이미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상대도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옳은 겁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져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준호 씨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일주일 동안 괴로워했던 거예요. 민수 씨한테 인정받으려고, 학부모들한테 이해받으려고 저 자신을 괴롭힌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만 괴롭고 아이들만 피해를 보는데. 제 교육 방식이 옳다는 걸 민수 씨가 인정해주면 뭐가 달라지나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 앞에 있는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인데. 다음 날 아침 준호 씨는 민수 씨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교무실에서 민수 씨를 봤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다가갔습니다. 최 선생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민수 씨가 놀란 표정으로 준호 씨를 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좋아요 했습니다. 둘은 교무실 옆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준호 씨는 말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제 기분이 좀 상했어요. 하지만 선생님도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러신 거잖아요. 우리 방식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으니까 서로 배우면 좋겠어요. 그 순간 일주일 동안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민수 씨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좀 심했던 것 같다고. 이 선생님 반 아이들 보면 확실히 밝긴 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둘은 1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교육관에 대해, 학생들에 대해, 교직의 어려움에 대해. 그날 이후 준호 씨는 다시 자신의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 씨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서로 수업 자료도 공유하고 어려운 학생 문제도 함께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즉 나라는 집착입니다. 금강경 제3분 대승정종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약보살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약보살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보살이 아상이 있고 인상이 있고 중생상이 있고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니라. 아상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 연구팀이 2019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리사 펠드먼 베럿 교수팀의 연구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을 겪을 때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우리 뇌에서 감정,
특히 공포와 분노를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즉, 우리 몸 전체가 전투 모드에 돌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할수록 편도체의 활성화가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200명의 실험 참가자들에게 논쟁 상황을 주고 뇌 활동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편도체 활성화가 30% 더 높았습니다. 즉,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더 괴로워진다는 겁니다. 준호 씨가 일주일 동안 괴로웠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갇혀서 스스로를 괴롭힌 겁니다. 민수 씨는 편하게 잠자고 밥 먹고 웃고 있는데 준호 씨만 혼자 괴로워한 겁니다. 그런데 먼저 손을 내민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같은 하버드 연구팀의 후속 연구가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민 사람들의 뇌를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화해를 제안한 순간 편도체의 활성화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평균 50% 감소했습니다. 대신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됐습니다. 전전두엽 피질은 이성적 판단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화해를 제안한 후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제안하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 세로토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상을 깨뜨리는 힘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이기고 지는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법상 스님은 목탁소리 채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껍데기를 자기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장, 이것들은 모두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지키려고, 옳다고 증명하려고 평생을 괴로워합니다. 준호 씨는 자기 교육 방식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일주일을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자유로워졌습니다. 맨 앞에서 이야기했던 미정 씨의 사연도 마찬가지입니다. 15년 우정이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3일을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손을 내미는 순간 평온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내가 옳다는 생각에 갇혀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상대가 인정해주면 내 괴로움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상대의 인정과 상관없이 내가 옳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박소영 씨는 32세의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입니다. 소영 씨는 간호사 7년 차입니다. 중환자실은 정말 힘든 곳입니다. 3교대 근무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고
환자 한 분 한 분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래도 소영 씨는 이 일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킨다는 것, 그 무게감이 오히려 자신을 살아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소영 씨의 병동에 새로운 선배가 왔습니다. 이름은 최영희, 43세 간호사, 20년차 베테랑이었습니다. 실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환자 상태를 보는 눈이 정확했고 응급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병동 간호사들 모두 영희 선배를 존경했습니다. 소영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분한테 배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희 선배는 소영 씨한테만 차갑게 대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한테는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농담도 하고 힘들 때는 격려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소영 씨한테는 최소한의 말만 했습니다. 인수인계할 때도 필요한 말만 딱딱하게 하고 질문을 하면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다른 간호사들과는 같이 먹는데 소영 씨가 다가가면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소영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뭘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혹시 실수를 했나, 선배한테 신뢰를 했나, 매일 밤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배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최 선배한테 실수한 게 있나요? 그 선배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없는데 왜? 선배의 말에 소영 씨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소영 씨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병원 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기 싫었고 병동에 들어서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영희 선배와 같은 조로 배정되는 날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8시간 내내 긴장한 채로 있어야 했습니다. 실수할까봐, 뭘 잘못할까봐 선배 눈치를 보느라 환자한테 집중이 안 됐습니다. 한 번은 약물 투여 시간을 10분 늦게 확인해서 선배한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선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 간호사, 여기는 중환자실이에요. 환자 생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소영 씨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소영 씨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나한테만 왜 저러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웃는데 왜 나한테만 차갑게 대하지? 내가 그렇게 싫은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쉬는 날에도, 친구들을 만나도 즐겁지 않았고, 가족들과 있어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소영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거울을 보니 자신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영 씨는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유튜브에서 추천 영상으로 떴습니다. 제목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 대하는 법이었습니다. 한 질문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도 모르겠고
제가 다가가도 피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륜 스님의 답변이 소영 씨의 시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상대가 당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당신의 착각일 수 있어요. 상대는 그냥 자기 일로 힘들거나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걸 나를 싫어한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정말 싫어한다 해도 그건 상대의 문제예요.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가 어떤 이유로 당신을 대하든 그건 상대의 업식이고 상대의 인연입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소영 씨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영희 선배가 정말 나를 싫어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혹시 선배도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걸까? 그날 밤 소영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다음 날 근무가 끝나고 영희 선배에게 다가갔습니다. 선배님,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려도 될까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영희 선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병원 앞 카페에 앉았습니다. 소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선배님한테 실수한 게 있나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고치고 싶어요. 영희 선배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소영 씨를 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선배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 선배의 이야기는 소영 씨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영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그렇게 보였구나. 사실은 내가 나를 닮아서 그랬어. 소영 씨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요? 선배님을요? 선배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7년차 때 너처럼 열심히 했어. 환자들한테 최선을 다했고, 공부도 많이 했고, 누구보다 성실했지. 그런데 그때 실수를 한 번 했어. 큰 실수였어. 환자가 위험해질 뻔했고, 나는 그 일로 3개월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어. 소영 씨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달라졌어. 실수하지 않으려고 감정을 죽였고, 누구한테도 마음을 주지 않았어.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내가 오고 나서 너를 볼 때마다 예전의 내가 보였어. 열심히 하고 환자한테 다정하고 실수도 하고. 그런 너를 보면서 나는 불안했어. 너도 나처럼 크게 다칠까봐. 그래서 거리를 뒀어. 내가 나한테 의지하지 않게 내가 스스로 강해지길 바라면서. 선배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한테 상처가 됐구나.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소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6개월 동안 저는 선배가 저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선배가 저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요. 저는 너와 나를 나눴어요. 선배는 차갑고 저는 따뜻하다고. 선배는 잘못했고 저는 피해자라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둘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환자를 지키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좋은 간호사가 되려고. 그날 이후 소영 씨와 영희 선배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선배가 제일 의지하는 사람이 소영 씨가 되었습니다. 선배도 소영 씨한테 마음을 열었고, 이제는 함께 점심도 먹고 고민도 나눕니다. 힘든 응급 상황이 끝나면 서로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소영 씨는 말합니다. 6개월 동안 제가 괴로워한 게 허무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내가 만든 경계, 너와 나를 나누는 그 선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인상입니다. 인상이란 무엇일까요? 너와 나를 갈라치기 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를 잘못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나는 피해자로 규정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는 적이고 나는 선이라고 나누는 마음입니다. 소영 씨는 6개월 동안 영희 선배와 자신을 나눴습니다. 선배는 차갑고 나는 따뜻하다. 선배는 나를 싫어하고 나는 상처받았다. 그런데 대화를 나눈 순간 그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심리학과의 로빈 덤바 교수 연구팀이 2018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타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연구팀은 500명의 참가자들에게 갈등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그냥 자기 감정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상대 입장에서 생각한 그룹은 70%가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반면 자기 감정에만 집중한 그룹은 20%만 해결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뇌 활동 변화였습니다. 상대 입장에서 생각할 때 측두두정 접합부라는 뇌 부위가 활성화됐습니다. 이 부위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 편도체의 활성화가 자동으로 감소했습니다. 즉, 상대를 이해하려는 순간 우리의 공격성과 방어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소영 씨가 용기 내서 영희 선배에게 다가간 순간 바로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너와 나를 나누는 경계가 무너지고 우리라는 공간이 생긴 겁니다. 법상 스님은 목탁소리 채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업식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를 용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도 나처럼 괴로워하는 중생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상대도 자기 나름의 인연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보는 겁니다. 그 순간 너와 나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미정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15년 동료 현주 씨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어쩌면 현주 씨도 자기 나름의 고민과 압박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현주 씨도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었을 겁니다. 미정 씨가 먼저 메시지를 보낸 건 현주 씨를 이해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주 씨도 나처럼 힘든 사람이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 순간 15년 우정을 가로막던 경계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잘못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나처럼 괴로워하는 중생은 아닐까요? 그 사람도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만든 경계, 너와 나를 나누는 그 선이 진짜일까요?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져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상대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인상을 깨뜨리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다음은 금강경의 사상 중 세 번째 상, 중생상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정민호 씨, 35세로 작은 IT 스타트업의 팀장입니다. 민호 씨는 4년 전에 지금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직원이 10명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였지만 분위기가 좋았고 하는 일도 재미있었습니다. 2년 전에 팀장으로 승진했고 지금은 개발팀 5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팀원 중에 김도현이라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29살의 신입으로 입사해서 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도현 씨는 실력은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코딩 실력은 좋았습니다. 새로운 기술도 빨리 습득하고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협업이 안 됐습니다. 자기 방식만 고집하고 다른 팀원들 의견은 무시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남의 말을 끊고 자기 생각만 얘기했습니다. 코드 리뷰할 때도 다른 사람 코드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정작 자기 코드에 대한 피드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팀 분위기가 나빠졌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민호 씨한테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팀장님, 도연이 때문에 일하기 힘들어요. 같이 프로젝트 하기 싫어요. 민호 씨도 도연이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팀워크가 중요하다.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야 한다. 도연이는 그때마다 알겠다고 했지만 다음 날이면 똑같았습니다. 그러던 지난 6월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큰 회사였습니다. 성공하면 우리 회사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프로젝트 기간은 3개월, 팀 전체가 매달려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도현이를 핵심 개발자로 배치했습니다. 실력이 제일 좋았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향이 있었는데 도연이는 자기 방식이 더 낫다며 계속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클라이언트와 충돌했고 분위기가 불편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대표가 민호 씨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도연이 정리해야 할 것 같아. 팀 분위기도 안 좋고 클라이언트도 불편해하더라.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계약 연장하지 말자. 민호 씨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도현이가 문제가 있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실력은 있었고 아직 젊고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도현이를 내보내면 당장 인력이 부족해서 민호 씨가 그 일을 다 떠안아야 했습니다. 민호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도현이한테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 아니면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하나?
만약 도연이를 내보내면 다른 팀원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제가 무능한 팀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도연이를 내보내면 제가 손해잖아요. 당장 일을 더 해야 하고, 새 사람을 뽑아서 교육해야 하고, 그동안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고. 그러던 어느 날 밤, 민호 씨는 유튜브에서 법륜스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제목이 손해보는 게 두려울 때였습니다. 한 질문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손해보는 게 너무 두려워요. 남이 나를 이용할까봐 경계하게 되고 먼저 베풀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륜스님의 답변이 민호 씨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손해본다는 생각 자체가 착각입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손해본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인연 따라왔다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손해는 따로 있어요. 손해볼까봐 두려워하느라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한 것, 그게 진짜 손해예요. 용기 내서 옳은 일을 하세요. 그러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민호 씨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민호 씨는 도연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회사에서 너를 계속 데리고 갈 수 없을 것 같아. 팀워크 문제도 있고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도 어렵고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도연이는 화를 냈습니다. 제 실력을 인정 안 하냐고 팀원들이 저를 시기해서 그런 거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내 실력은 인정해. 하지만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함께 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팀을 힘들게 하면 의미가 없어. 그리고 솔직히 나도 힘들어. 너 때문에 다른 팀원들 관리하고 클라이언트 달래느라 지쳐. 이건 너한테도 나한테도 좋지 않아. 도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민호 씨는 예상외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도연이를 내보내면 민호 씨가 일을 더 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3개월 동안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손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팀 분위기는 좋아졌고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무엇보다 민호 씨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손해볼까봐 미루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한 거였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만족했고 추가 프로젝트까지 따냈습니다. 팀원들도 고생했지만 보람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도연이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팀장님, 다른 회사 다니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문제였던 것 같아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 씨는 그 메시지를 보고 울었습니다. 제가 손해보는 게 두려워서
도연이를 계속 팀에 둬야 했다면 도연이는 아직도 자기 문제를 모르고 있을 거예요. 제가 용기 내서 솔직하게 말한 게 도연이한테도 저한테도 결국 이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중생상입니다. 중생상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손해보고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나약한 중생이고 남들이 나를 이용한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베풀면 손해고 참으면 진다는 생각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이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되 실로 제도한 중생이 없느니라.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살이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되 실로 제도한 중생이 없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보살은 수많은 중생을 구하지만 구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베풀었다. 내가 손해봤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민호 씨가 도연 씨를 내보낸 건 객관적으로 보면 손해였습니다. 일은 더 늘었고 잠도 못 잤고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옳은 일을 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미국 듀크 대학 행동경제학과에 된 에리얼리 교수 연구팀이 2020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연구팀은 300명의 참가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이겁니다. 당신이 친구한테 1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친구가 갚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손해를 봤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이겁니다. 당신이 친구한테 10만 원을 선물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줬습니다. 당신은 손해를 봤습니까? 놀랍게도 첫 번째 상황에서는 90%가 손해봤다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상황에서는 10%만 손해봤다고 답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둘 다 10만 원이 나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일까요?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손해라는 느낌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해석에서 나온다고. 내가 돌려받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안 받으면 손해라고 느낍니다. 내가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맨 앞에서 소개한 사연 속 주인공 미정 씨를 기억하시죠? 미정 씨가 현주 씨에게 먼저 사과한 건 객관적으로 보면 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한 건 현주 씨인데 미정 씨가 먼저 사과했으니까요. 하지만 미정 씨는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평온을 얻었습니다. 법상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감정, 이런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원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인연 따라왔다가 가는 겁니다. 손해본다는 생각은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나옵니다. 그 착각을 내려놓으면 손해도 이득도 없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흐를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손해보는 게 두려워서
옳은 일을 못하고 계시나요? 혹시 먼저 손을 내밀면 이용당할까봐 움츠러들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손해가 뭘까요? 10만 원을 잃는 게 손해일까요? 아니면 손해볼까봐 두려워하느라 마음이 편하지 못한 게 손해일까요? 용기 내서 옳은 일을 하세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게 진짜 이득입니다. 여러분, 이제 끝으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사상 중 마지막 상인 수자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윤서준 씨는 40살이며 중소기업 영업부장입니다. 서준 씨는 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12년이었습니다. 아내와는 대학 때 만나 7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처음 5년은 행복했습니다. 아이도 둘 낳고 집도 마련하고 다투는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준 씨가 회사에서 승진하면서 일이 바빠졌습니다. 출장도 잦아졌고 야근도 많아졌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11시, 12시, 주말에도 골프 접대가 있었습니다.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참다 못한 아내가 드디어 화를 내며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항상 집에 없어서 아이들은 아빠 얼굴도 못 봐. 나는 혼자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서준 씨도 답답했습니다. 가족 먹여 살리려고 일하는 건데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둘은 점점 자주 다퉜고 말수가 줄었고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먼저 이혼을 꺼냈습니다. 이제 끝내자. 우리 이미 남처럼 살잖아.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헤어지자. 서준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사람이 그렇게 쉽게 끝내자고 할 수 있나? 서준 씨는 반대했지만 아내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결국 5년 전 둘은 이혼했습니다. 서준 씨의 5년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15년을 그렇게 쉽게 버리다니.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도 없이 포기하다니. 친구들 만나면 아내 욕을 했고 술 마시면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는 반드시 후회할 거야. 날 떠나서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거야. 아내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5년 동안 서준 씨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소개팅도 몇 번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안 열렸습니다. 여자들을 만나면 자꾸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또 배신당할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잊어. 5년이나 됐잖아. 그런데 서준 씨는 못 잊겠더랍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분노가 치밀었고 아내한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여름 서준 씨는 아이들 통해 아내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애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재혼한대. 서준 씨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5년 동안 제가 아내를 미워하고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동안 아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해진 거예요.
그날 밤 서준 씨는 술을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정신없이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법륜 스님 영상이 떴습니다. 제목이 과거의 상처를 놓지 못할 때였습니다. 한 질문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해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화가 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륜 스님의 답변이 서준 씨를 깨웠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당신은 끝난 과거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마치 썩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왜 배가 아프냐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 감정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계속 생각하니까 계속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을 놓으면 그 감정도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괴롭히는 건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입니다. 서준 씨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저를 괴롭힌 건 아내가 아니었어요. 저였습니다. 아내는 이미 떠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저만 과거에 붙잡혀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에 대한 분노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분노를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서준 씨는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혼 소식 들었어.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단 3줄이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5년 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아내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서준 씨는 그 문자를 보고 또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아내를 미워하면서 스스로를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이미 자유로웠고 저만 혼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지금 서준 씨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소개팅으로 만난 분입니다. 처음으로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분노를 놓으니까 현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준 씨는 말합니다. 아내한테 고맙기까지 해요. 그 5년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수자상입니다. 수자상이란 무엇일까요? 이 감정과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상대의 잘못이나 나의 화가 계속될 거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과거가 미래까지 지배할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서준 씨는 5년 동안 아내에 대한 분노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분노를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건 서준 씨 자신이었습니다. 미정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 동안 현주 씨에 대한 배신감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먼저 메시지를 보낸 순간 그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 심리학과에 된 길버트 교수 연구팀이 2017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감정의 지속 시간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연구팀은 1000명의 참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깊이 상처받았을 때
그 감정이 얼마나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균 답변은 6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추적 조사를 해보니 평균 2주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30배 빠르게 감정이 사라진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과대평가합니다. 지금 느끼는 이 강렬한 감정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서준 씨처럼 매일 밤 과거를 떠올리고 분노를 다시 느끼고 그 감정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법상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감정도 관계도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죠. 그 착각 때문에 괴롭습니다. 모든 게 흘러간다는 걸 받아들이면 편해집니다. 미정 씨가 3일 만에 평온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배신감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현주 씨와의 15년 우정도 그 한마디 상처도 모두 인연 따라 왔다가 가는 것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었습니다. 이 감정에 붙잡혀 있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 대한 분노나 상처가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혹시 이 괴로움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감정이 정말 영원할까요? 아니면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 걸까요?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괴롭히는 건 그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생각을 놓으세요. 그러면 감정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4가지가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금강경 제14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곧 부처를 보리라.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옳다는 생각, 너와 나를 나누는 경계, 내가 손해본다는 느낌, 이 감정이 영원하다는 착각. 이 모든 것이 허망한 상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그 상을 뚫고 보면 부처를 본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처는 누굴까요? 밖에 있는 어떤 신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평온입니다. 자유입니다. 행복입니다. 미정 씨가 먼저 손을 내민 순간 4가지 상을 모두 깨뜨렸습니다. 내가 옳다는 아상을 내려놓았습니다. 현주 씨와 나를 나누는 인상을 허물었습니다.
내가 손해본다는 중생상을 버렸습니다. 이 배신감이 영원하다는 수자상을 깨뜨렸습니다. 그 순간 미정 씨는 부처를 받습니다. 자기 안에 있던 평온을 발견한 겁니다. 준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 씨에게 먼저 말을 건 순간 자유로워졌습니다. 소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희 선배에게 다가간 순간 평온을 찾았습니다. 민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현 씨를 내보낸 순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서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축복한 순간 5년의 감옥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의 왕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상을 잡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상을 깨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법륜 스님과 법상 스님의 가르침을 종합해서 3일의 법칙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 날, 관찰하기입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하루 동안 내 감정을 관찰하세요. 지금 내가 화가 난 이유가 뭘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뭘까? 상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미정 씨의 첫째 날을 기억하세요.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게 아상입니다.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생각입니다. 이걸 알아차리세요. 둘째 날, 이해하기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상대도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도 나처럼 괴로워하는 중생입니다. 상대의 업식과 인연을 생각해 보세요. 미정 씨의 둘째 날을 기억하세요.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게 인상입니다. 너와 나를 나누는 마음입니다. 상대도 나처럼 힘든 사람이라는 걸 떠올리세요. 셋째 날, 행동하기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세요. 전화를 하든 문자를 보내든 직접 만나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움직인다는 겁니다. 미정 씨의 셋째 날을 기억하세요. 미정 씨의 자책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정말 일을 못하나. 이게 중생상입니다. 내가 나약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새벽 미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괴로운 건 나 혼자야. 이게 수자상을 깨뜨리는 순간입니다. 이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상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도 3일의 법칙을 실천해 보세요. 첫째 날은 관찰하기, 둘째 날은 이해하기, 셋째 날은 행동하기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힘들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을 겁니다. 하지만 한번 경험해 보세요.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그게 바로 상을 깨뜨리는 경험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를 보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아주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자신이 옳다라는 상을 붙잡고 사는 길입니다. 10년 후 여러분은 여전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을 겁니다. 10년 전 그 사람이 한 말, 그 행동이 아직도 머릿속에 맴돌 겁니다. 밤마다 그 기억을 떠올리며 혼자 화낼 겁니다. 20년 후 여러분의 얼굴에는 주름과 함께 원망이 새겨져 있을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마음을 열지 못할 겁니다. 또 배신당할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할 겁니다. 30년 후 여러분은 외롭게 앉아 있을 겁니다. 주변에 사람은 있어도 진짜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을 겁니다. 평생 상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이기고 지는 싸움을 하느라 정작 행복을 놓친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길의 끝입니다. 두 번째 길은 어렵지만 자신이 옳다는 상을 깨뜨리고 사는 길입니다. 10년 후 여러분은 가벼운 마음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겨도 금방 풀 수 있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20년 후 여러분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관대함과 여유를 보고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30년 후 여러분은 평온한 얼굴로 웃고 있을 겁니다. 과거의 상처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길의 끝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길은 쉬워 보입니다. 그냥 화내고 원망하고 피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은 외로움입니다. 두 번째 길은 어려워 보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고 용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은 평온입니다. 미정 씨는 3일 만에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온합니다. 사연 속에 나오는 준호 씨, 소영 씨, 민호 씨, 서준 씨 모두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은 상대에게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마음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아무것도 붙잡지 마세요. 내가 옳다는 생각도, 너와 나를 나누는 경계도, 손해본다는 느낌도, 영원하다는 착각도 모두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진짜 마음이 나타납니다. 평온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마음이요. 여러분 모두 그 마음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내일은 더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